네,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어갑니다. 어제 싱가포르 렉처에 연사로 나서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한 것처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안보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내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의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총 18개 국가가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시간은 확정된 건가요? 네, 아직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개최되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뒤 9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이른바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이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한일 관계의 경로를 되짚어보고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 출발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오스에서 일본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해서 전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했고 한 대표가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에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를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등 전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아직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독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건가요? 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했고 재보선 이후에 한 대표와 만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과의 구체적인 소통은 아직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독대하게 될 경우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등 전반적인 의제가 다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자제돼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하면서 처음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해당 발언이 독대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대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주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측근입을 통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용산과의 갈등을 즉각 표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 브로커라고 알려져 있죠.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명태균 씨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선 경선 때 친분을 시작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김 여사와는 지난 4월 총선 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다른 여권의 인사들과도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광화군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개치는 구태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 씨를 허풍쟁이로 깎아내리면서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느니 무슨 소리 하고 나라가 뒤집힌다느니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는 수준의 듣보잡 허풍쟁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명 씨를 문제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었는데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연루된 여권 인사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점입 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에 이어 제2 국정농단 사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고 나면 명태균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국정감사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 의혹도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 불출석 문제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명 씨를 두고 행안위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출석을 강행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안위는 소방청 대상으로도 국감을 진행하는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려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한 실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쿠팡 노동자 산재 사망이,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사고 등이 다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예고했던 개헌은 했지만 통일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개풍 최전방 지역입니다. 하얀 기둥 사이로 철조망이 빼곡히 채워진 모습이 YT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도를 철거하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 이를 전면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며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통지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가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며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 지역을 남쪽 국경으로 언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주민 설득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에 의한 위협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남북 간 두 국가를 선언하는. 실제 북한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표현 삭제나 영토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점도 해당 조항들은 아직 개정 전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부 사정으로 공개만 미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조항들이 수정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북한의 당국 체제에서는 부담이 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라고 깎아내린 뒤 도발 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측에 이번 사안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연장선에서 우리와의 접촉을 회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정부는 유엔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윗선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요. 네, 티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요.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전 11시 반쯤부터 시작됐는데 머지않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1조 5천억 원대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법원에 도착한 류하연 위메프 대표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흑자 전환을 위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해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또 1년 뒤에 흑자 만들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과정 좀 해명하고요. 류광진 대표는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구 대표가 큐텐그룹을 통해 티메프의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인 만큼 지시를 받아 따랐을 뿐이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해임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대금 1조 5,950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티몬과 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모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이번 사태가 대다수 서민 영세업체인 판매업체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라는 점, 또 류광진, 유하연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모의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구 대표 등 최종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AK몰이나 인터파크 커머스 등 다른 큐텐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술을 마시고 추돌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데도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 씨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대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충돌했는데 택시기사는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의 초범의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였던 다혜 씨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다혜 씨가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와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혜 씨 난폭 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진정도 접수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용 창고에서 68억 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절도범을 검거해 40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이 거액의 현금을 누가 어떻게 훔친 겁니까?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고 닷새 만인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에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는데요. 창고 관리자인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 5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 사이 고객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한동안 다른 곳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지난달 15일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40억 1,700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 금액의 존재 여부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공범 관계와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고 한 명은 현금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범죄 혐의점 여부를 포함한 출처를 조사한 뒤 피해자 측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A씨는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이 있는 사람에게 마약을 맞았는데 몸이 이상하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불이 나 60대 선주가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배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경찰관들이 연신불을 뿌립니다. 전북 군산시 비흥항에 정박해 있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선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뱃머리 쪽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불이 났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
경북 포항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앞유리도 모두 깨졌습니다. 밤 9시쯤 충남 서산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는 반대차로에 있던 가로등 2대까지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SUV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 3층 호실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시끄러워서 보니까 소방 사람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에 지금 사람들이 다 대피해가지고요. 어디 찾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불은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정리면에서 농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SUV가 모두 타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4.5톤 트럭과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SUV 차량이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1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급격하게 증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과 폐렴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셋째 주 여름철 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 이후에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과 폐렴 환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75세 이상은 내일부터, 70에서 74세는 오는 15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JN1 신규 백신이 활용됩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시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는데요. 접종 전에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접종 이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종 이후 의료기관에 잠시 머물면서 급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에 귀가해야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약 2달 만에 통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연일 거친 말로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וישלם מחיר, התקיפה שלנו תהיה קטלנית, מדויקת ובעיקר מפתיעה. הם לא יבינו מה קרה ואיך קרה, הם יראו את התוצאות. 이란의 핵시설과 석유시설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2달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에는 공감하더라도 전면전에는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y had a productive and honest conversation, but what I will say very clearly about that particular question is we cannot and will not see Lebanon turn into Gaza, into another Gaza. That is not what we want to see.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여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در لبنان به اصطلاح وجود دارن و نحوه کمک رسانی به اونها بحث مسائل منطقه‌ای هدف اصلی سفر بنده است.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속에도 교전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을 폭격하고 무기 저장고를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십 발을 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등은 레바논 난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하루 전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도 인공지능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나 AI를 이용해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했는데요.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무한대의 변수를 가진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서며 AI 시대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 연구진은 더 큰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We hope to build on the science behind AlphaGo and to develop the next set of advanced general algorithms. 그로부터 4년 뒤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알파폴드2는 딥러닝을 바탕으로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수십 년간 생명과학계를 괴롭혔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각종 의약품이나 나노물질로 쓰일 수 있는 창조적인 단백질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We're living longer, so there are new diseases. We're heating up the planet. We're polluting it. And so if we had a lot of time to wait, then new proteins might evolve to solve those problems.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두 연구의 주역들에게 올해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화학자가 아닌 딥마인드 CEO가 화학상을 받은 건 큰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e have known for over 50 years that all the information is in this pearl of streams. But scientists, we don't understand that. And this is what's been solved today.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노벨위원회는 인류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리학상은 1970년대부터 머신러닝의 기초를 닦은 연구자 2명이 받았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네,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아세안 정상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되고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어갑니다. 네, 단체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상견례를 겸한 한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독대가 성사됐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하겠다라고 이번엔 용산발로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뭐 아주 근데 잘한 저는 결정이고요. 두 분의 관계는요. 옛날에 저는 수어지교 물하고 이제 물고기로 비유했는데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망치안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근데 두 분이 분열하고 대립하면요. 두 분 다 공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화합, 통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 몇 번 제안했는데 예. 거절했는데 요즘 또 그만큼 뭐 여러 명태균이나 김대남 씨 여러 데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당의 화합이 필요하다. 예. 특히 이번에 표결에 내표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통합 안 하면 이탈표 더 넣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독대가 성사된 걸로 봅니다. 저희 뭐 제작진도 저기 제목에 드디어 독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계속 독대하자 그럴 때 쳐다도 안 보다가 지금 왜 하자고 할까라고 분석을 한다면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란표가 4표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4표만 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탈표가 컸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원외위원장들과 또는 국회의원들과 만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행동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멀리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 버리고 최상병 특검도 통과되면 그 부담을 오로지 용산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만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 저번에도 밥은 먹었다고 그랬는데 예. 이번엔 밥 먹을지 언제 만날지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취소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만나서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하겠다.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기소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과물들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대통령이 막연하게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예. 사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 측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양쪽이 합의가 돼서 언론에 알려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독대를 하겠다라고 알려졌고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뭐 날짜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면밀하게 서로 조율해가지고요. 예. 좀 날짜가 딱 정해지고 이럴 때 발표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예. 아마 이제 대통령도 순방 중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조금 상식적으로는 독대라는 게 서로 긴밀한 신뢰나 예.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예. 전에 일방적인 요청도 언론에 놓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번에 또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 이것 좀 이상하고 예. 좀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는 뭐 분명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날짜가 안 나와서 이게 정말로 독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희도 좀 반신반의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독대가 이뤄진다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여사 기소까지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뭐 코멘트하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 정도 할까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회의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예. 시기라든가 방법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독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걸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로 바라보겠습니까? 분열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정이 분열이 되면은 어떻게 결과는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발언 중에는 가장 강도가 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약한 발언이죠. 실은 공개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공천 개입 논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라거나 또 대통령실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기존에 이러이러한 공천 개입 문제, 뭐 수사, 검찰 수사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김건희 여사가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감사도 필요하고요. 또 특검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소책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 이 만찬을 통해서 뭐 얻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해야 된다. 당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대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분위기 또 안 좋아져서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취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독대가 나왔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 시기나 방법이 안 좋다 했잖아요. 저는 시기, 방법, 내용이 다 부적절하다 봐요. 지금 외국에 순방 나갔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예.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예. 시기나 방법은. 예. 근데 독대할 때 조용하게 우리 그 김건희에서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안 맞고요. 저는 내용적으로도 이게 동의를 안 하는 게 요즘 이게 그 김건희에서 젊고 능력이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커리 우먼이 왜 집에 내조하면서 집에 살림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성입니다. 따라서 대통령한테 쓴소리,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 이게 유경수 여사가 하던 역할이거든요. 예. 이런 역할도 좀 하시고. 남자를 지배하는 게 여성이라는 건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또 없는 옛날 말에 얘기인 것 이런 게 같고요. 있었죠. 세상을 지배한 건 남성인데 예. 그 남성을 지배하는 게 여성이다. 예. 옛날에 제가 예. 명언을 인용한 건데 예. 제 말은 이게 대통령께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이게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의 역할이거든요. 쓴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예. 거기에 대통령실 내의 야당 역할 예.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전 문화예술 쪽에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 돌보고요. 이런 거 저는 대통령이 영부인이 활동해야지 왜 내조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 동의도 안 합니다. 내용에. 예, 어쨌든 그 시기도 왜 그렇게 자꾸 언론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친윤계에서는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땐 또 그 이유도 있겠죠?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하나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만나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외부 활동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공천에 개입하네? 인사에 개입하네? 그리고 대통령을 통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 직원들을 통해서 자신이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 지금 문제되는데 그런 것들이 녹취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고 부인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 명분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죠. 예. 검찰은요. 있는 죄는 있다고 없는 죄는 없다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은 법하고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증거하고 팩트가 뭔지 이것만 보고 이게 판단하면 돼요. 이 말은 이게 권력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특히 여론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예. 여론이 뭐 의혹이 있으니까 여론이 안 좋다 해서 기소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판결문 350페이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 전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좀 따르지 말고 이게 법에 따라 법리에 따라서 그냥 저는 무혐의 처리를 빨리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이게 여론 안 좋으니까 특검 피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해라. 그러니까 무죄 나오면 또 이게 기소당하는 사람의 심정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검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뭐 한때는 조선제일검으로도 불렸던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이치 수사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뜻을 들여다보면 신지호 부총장 얘기랑 좀 맞닿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기소해야 된다는 거죠.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면 분명히 특검 갈 것이다. 그러면 사태가 더 커지니까 차라리 기소를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판결문을 뭐 저도 봤습니다만 검찰이 3년 동안 무혐의 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라든가 본인들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빨리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굉장히 대통령에게만 충성해서 기소해야 될 것을 봐주는 거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특검으로 저는 오히려 더 갈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무혐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변호사끼리 있는데 모르겠어요. 검사가 제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무혐의하는데 무혐의 때서 누가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담당 검사는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윗선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또는 뭐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혐의를 종용한다 이거죠. 예, 두 분이 뭐 법률을 놓고 이제 다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독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를 논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논의를 할 텐데 결론이 나올까요? 어떤 부분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뭐 아마 이제 그 활동을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는 못할 거고요.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그 여러 메시지 관리나 그런 이제 그 또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마포대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참 좋은 활동, 자살 방지 이 필요하고 좋은 활동인데 좀 이게 이미지가 마치 좀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걸 이게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제2부속실이 이제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빨리 추천해 주대요. 하겠다잖아요. 뭐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아마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답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사과 타이밍은 뭐 다 지났다고 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금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가 어디 보수나 진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패널들 보면 이제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좀 진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수사 가야 되는데 사과한다고 덮을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보수 쪽에서도 파우치백 하나 정도가 이제 종결됐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두 번이나 특히 두 번째는 강하게 부인의 현명치 못한 처사로 사과했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이게 논란 중이기 때문에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내가 선택하겠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독대에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해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나라와 당이 사는 방법을 택하겠다니까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뭐 대통령을 꿈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꿈도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나라와 당이 산다면 결국에는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고 뭐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내가 먼저 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작정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발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는 네 명이 이탈표였습니다만 다음에는 1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행하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결국 뭐 때가 오고 있는 것이고 뭐 이게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번 독대가 실제로 성사될진 봐야 될 텐데 한동훈의 길과 윤석열 대통령의 길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한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민심을 따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인데요. 이게 윤석열 대표하고 이제 그 결별하는 이런 이제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겉에 뉘앙스나 모든 게 민심을 뭐 어쩌고 하면 여론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과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보수가 괴멸된지 당이 망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유승민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김무성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분열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배신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윤 대통령 똘똘 뭉쳐서 어차피 이게 돌파해야지. 저는 뭐 여론이 좀 높다 해서 차별해서 그 길을 가겠다면요. 진짜 당이 망하고 보수가 또 괴멸됩니다. 네, 어쨌든 뭐 어느 때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해답지를 갖고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 정치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7월 초에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 이 고위 당직자는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로 전해지고 있죠. 명 씨를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얼마 후에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태균 씨를 또 데려와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러니까 2번 만났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친해서 자택으로 불렀던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금 뭐 각각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먼저 대통령실 입장부터 얘기를 해보면 명태균 씨랑 오래전부터 우리가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준석이 데리고 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해명을 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본인은 이준석 대표가 소개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무슨 소리냐. 새빵을 깐 거짓말이다. 명태균 씨가 불러서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취지잖아요. 박한수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다리를 놔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면 바로 대통령실의 어떤 얘기들이 깨진 건데 왜 이렇게 깨지는 논리들을 얘기를 하느냐. 그건 뭐냐면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된 거죠. 대통령과 명확히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하게 내놓은 건 하야 얘기가 나오고 녹취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황하더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났거나 김건희 여사가 만났거나 또는 뭐 공천 개입했거나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 거면 해명하지 않는 게 나은데 해명하자마자 논란만 커졌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 중에는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번밖에 예. 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나러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 옆에 후보 옆에 김명태균 씨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남 횟수가 다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박완수 씨가 소개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을 통해서 불러서 후보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난 경위도 틀리고요. 만난 횟수도 3번, 4번 틀린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만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틀리고요. 대통령실에서 기억이 납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도 제대로 안 나는 얘기들을 지금 국민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위기 모면용으로 일단은 그냥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먼저 명태균을 알고 있었고 누가 누구에게 소개해 준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자 말이 다른데 이준석 대표가 소개해 준 것이다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특별한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대통령의 권위겠느냐는 상식선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예.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 간에는 오간 여러 가지 대화나 일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도 있어요. 보네요. 본 것도 있으세요? 네. 들은 것도 있어요. 네, 뭐 몇 년 안 된 일인데 다 지금 기억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준석 의원은 아무튼 내가 소개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마 근데 소개를 뭐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는 분명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예. 먼저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아마 명태균 씨 알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이준석 당대표 선거할 때도 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나 그게 있을 겁니다. 관여한 게. 그러면 이게 소개해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대단한 인물 아니고 차관에서 김영선 의원 정도하고 이게 계속 이야기 놓잖아요. 뭐 대단한 뭐 실세하고 천공보다 위가 어쩌고 하면요. 공천 한 100짜리는 죽겠지. 김영선 의원 하나 챙기려다가 이게 실패했거든요. 창원에서 활동하잖아요. 근데요. 그때 보면 뭐 저는 제가 볼 때 김영선 의원 보궐에 공천장을 누가 줬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도장 찍어 공천 준 거는 분명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공천한 거 분명하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다 한 거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대표가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다 통제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신청도 하고 당대표가. 따라서 지금 그럼 난 허수아비 당대표다. 그때 윤상현 다 했으면 난 허수아비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하고 이번에 총선에 7불사 가가지고 이게 매화심은 거 이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렇게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없고 이상하면 이게 왜 그 바쁜 시간에 그 7불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매화는 이게 삽질을 왜 하고 왜 심습니까? 이 세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부인 못할 겁니다. 예. 어쨌든 명태균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7불사까지 가서 만난 사람인 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명태균하고 누가 더 친하냐 이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정치인들은 다 나랑 먼저 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태균은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권성동 의원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나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에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부부가 이미 알고 있더라. 내가 소개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전해드린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다른 데 있는데 핵심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명태균 씨가 굉장히 잘 알겠죠. 그래서 7불살까지 가서 나무를 심었겠죠. 그게 뭐 미신이 됐든 뭐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됐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이게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이 되고 공천 개입되고 뭐 인사에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불법의 문제고 국정농단의 문제인데 오히려 누가 소개했냐로 따져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언론 내용들을 보면 김영선 씨한테 명태균 씨가 대통령을 후보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라고 계속 졸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영선 씨가 소개했을 가능성은 맞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 맞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튀는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여기에 도움을 받고 그 자금을 3억 몇천만 원 상당을 명태균 씨가 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과 불법의 영역은 피해간 채 누가 소개했냐, 누가 저 사람이랑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이미지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인물이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한 건지는 좀 더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상호 전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잔챙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잔챙이가 아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만날 뭐 정치 브로커라면 뭔가의 무기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인물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 박찬대 최고는요, 원내대표는요, 뭐랬냐면 이제 그 천공 위에 뭐 명태균, 그건 본인이 명태균 씨도 한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 대표는 아마 제2의 최순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남양주 의원은요. 예. 아예 이번에 총선의 대표가 한동훈이가 아니고 명태균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부풀리는데 예. 뭐 저는 이분이 녹취록이 나오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지금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서로에게 멀리하지만 예.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 여론조사 한국의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뭐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데 원래 녹취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때 만날 때는 상황 보면 피해날 여론조사 그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 아닙니까? 아주 뭐 저는 이상한 분에게 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역할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여론조사 사장 정도 역할이죠. 그러니까 창원에 있었고 아무것도 이게 공천이 된 게 없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명태균이 대표다.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명태균 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본인의 신뢰도가 좀 무너지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 허풍이 될까?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 지금 뭐 양갈래 길인 것 같은데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아서 입을 열면 진짜 뒤집힌다.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 이런 인터뷰를 언론하고 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거 농담 삼아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구속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검찰이 쉬운 방법은 언론의 대화를 못하게 구속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기 전에 구속시킬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자신이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불안감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본인은? 불안감이 예. 있죠. 그리고 다만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녹음 핸드폰이 있거나 문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하거나 또는 자신이 부탁한 것을 들어준 예.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속시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증거를 다 풀 거야, 다 언론에 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농담 삼아 한 거야 하면서 병 주고 약 준 그런 뭐 행위들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빨리 수사하고 구속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들은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당 과정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이 과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뭐 7월 마지막 날 입당하라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제가 엄청 잘 알고 있어요. 개입할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 자기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느니 무슨 소리 하고 나라가 뒤집힌다느니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는 수준의 그 듣보잡 허풍쟁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은 한동훈 대표님 말씀보다 저는 더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빨리 수사를 해서 지금 김영선 의원과의 동거래 문제가 밝혀져 있잖아요. 정치자금 위반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을 해야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지 아닌지 볼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김재현 최고위원은 뭐 듣보잡 허풍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수사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는 이제 크게 드러난 게 없어요. 뭐 공천 개입 이런 게 특별한 게 없는데. 네, 김영선 다만 이제 전 그 의원과의 동거래 동거래, 정도가요. 예. 돈을 이제 빌려주고 월급에 세배에 반씩 받은 게 있잖아요. 이게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준 건지 그 정도인데 또 본인은 빌려준 거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 신속하게 검찰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자꾸 이런 식으로 과장이나 농담이라도 이런 발언을 하니까 본인이 이상한 사람으로 국민이 보잖아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한심한 당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폭로전만 계속되면 그 안에 또 진실이 가려질 수 있고 핵심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 논란은 어떤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왜곡되게 했고 그 왜곡한 비용이 한 3억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했는지까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진 게 문제예요. 맨날 허풍쟁이라고 치부하면서 허풍쟁이인 김대남 씨, 허풍쟁이인 명태균 씨를 곁에 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권위는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명태균 씨 의혹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좀 실체 있는 얘기가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양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구어 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한 아세안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수도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 바로 울산인데요. 그만큼 크고 많은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울산에서 축제가 개막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울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울산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공업축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는 공업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공업탑에서 중계를 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드론 택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공업축제는 울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축제는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를 구호로 삼아 1960년대 산업수도 울산의 시작과 영광을 기념하는데요. 이번 축제는 국내 최초 특정 공업 지구로 지정한 196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1960년대 왕성했던 울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훈장 모양의 시계탑도 복원했고요. 태화강 둔치에는 높이 8.5m의 로봇 등 산업 폐자원으로 만든 조형물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꽃인 거리 행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잠시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거리 행진은 공업탑 로터리부터 시청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서 진행되고요. 약 90분간 울산의 정체성을 짙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이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도 참 다양한데요. 2000대의 드론 군집쇼를 시작으로 젊음의 행진과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는 물론이고요. 중국 소림사 무술 공연단의 초청 공연과 국내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태화강 맛집 먹거리 쉼터와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술고래 마당도 운영됩니다. 또 미래 첨단 기술 박람회도 열리고 있어서 산업도시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울산의 대표 관광지 일산해수욕장에서 4만 발의 물고기와 1,000대의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축제는 이번 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파리올림픽 폭로 이후 2달 만에 땀과 눈물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협회 관련 여러 문제는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복귀전을 막 치르고 땀에 흠뻑 젖은 안세영은 이렇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달 만에 복귀전에서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경기력은 80%. 긴 휴식기를 거치면서 세계 랭킹 1위까지 라이벌에게 내줬지만 앞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쟁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즐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복귀전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관객들의 호응까지 여유롭게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 속에 담아뒀던 말을 힘들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론은 집중됐고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선수 관리와 후원사 물품 관련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징계를 담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물품 계약 관련은 협회와 후원사 간 협상이 중요한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세영은 배드민턴 협회 지원을 받아 다음 주 덴마크 오픈에 나섭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이는 어젯밤 팬들과의 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혼자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매니저와 회사는 모른다며 팬들에게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다른 그룹 매니저가 사내에서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를 하자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한이를 오는 15일 국감 참고인으로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습니다. 그룹 뉴진스 팬 일부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 버니즈는 SNS를 통해 오늘 오전 김 대표와 이도경 부대표를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어도어 임원진들이 뉴진스의 활동이 침해되는 데 대해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브 홍보 관계자들이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불법 누설했다며 박태희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비롯한 2명도 관련 혐의로 함께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국감에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도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없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5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민더키엔
고수익 채용 광고에 속아 강제로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청년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최근엔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온 청년을 감금하고 범행에 가담시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생지는 주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관련 피해 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전체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비교했을 때 피해자는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개월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캄보디아로 무려 100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수익 미끼 해외 취업 사기 행각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 역시 어렵지 않게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상담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보니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여유로운 근무 조건을 쉼없이 읊으며 일주일에 최대 500만 원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채용 절차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인 거짓 구인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이유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사 의뢰나 계정 정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 속 해외 기반 취업 공고보다 국내 모집 공고 관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둘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학대와 감금 등 위험성 또한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경로가 다양해지며 취업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사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 시 급여의 적정성과 고수익 강조 여부, 업무의 명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의대 교수 단체가 모처럼 만나 대화의 장을 엽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던 양측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납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선 강희경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의대 측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 속에 열려 주목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직접 협상 가능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측은 토론회에 앞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주장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돼 추가적인 토론에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욱이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회가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고 끝난다 해도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대화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석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도 추천해 주길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편집, 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는 철책을 두르더니 이번에는 요새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화라는 표현은 뭐 처음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은 처음 나온 거고요. 예. 그냥 우리가 요새화라는 표현 자체에서 충분히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서 북을 하나의 요새처럼 만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도는 그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놓고 직접 실명 비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도 같이 얘기를 했고, 그 김정은의 얘기를 보면 결국 지난 연말 연초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런 작업들이 지금 나오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돼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것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 체제가 뭐 김정은이 수령의 입장에서 그런 교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총참모부가 정확하게 이제 일종의 공식화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얼핏 국경을 요새화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국경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뭐 작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남북을 잇고 있는 어떤 철도라든지 도로를 다 일단 중단시켜 버렸고요, 끊어버렸고, 또 특히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 안에 이 방벽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DMZ라는 것은 2km의 그런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인데,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 해갖고 뭐 산지도 있고 울퉁불퉁한 걸 평탄화하고 거기에 이런 장벽을 쏟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나옵니다만 장벽 건수량이 248km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다 한다라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아마도 중요 지점 한 20개 정도 지점을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벽을 쌓겠다라는 의지는 보입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긴 한데,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되는 거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베를린 장벽의 얘기는 그 동독 서독에 서로, 특히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못 넘어가게 했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동독과 서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그런 의미가 북한도 일정 수준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벽을 쌓아서 북한군의 귀순을 막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북한군 한 명이 고성 쪽에 동해 쪽을 향해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 북한의 이 우물풍선, 쓰레기 풍선 이후에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이 되면 이 확성기라는 것을 듣는 전방에는 북한 군들이죠.
그 군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렇다면은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DMZ 안에 지뢰를 매설하고 그러는 거는 뭐 북한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한국이 북한을 만약 침략할 때 그 통로들도 그런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귀순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에도 지뢰가 매설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베를린 장병처럼 귀순을 막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그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 주민들 내부적으로는 아 이제 탈북은 어렵게 됐구나 이런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이쪽 남쪽 국경뿐만 아니라 북쪽, 중국 쪽 국경도 삼중 철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탈북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다 북한이 철저하게 국경을 3년 가까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긴 했는 상황이었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국경이 열리니까 이제 그 틈새로 귀순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탈북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철저히 막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번에 또 총참모부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표현이하면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조치가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통지물을 미군한테 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미국과의 모든 소통 채널은 2020년 초부터 다 끊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국경선, 뭐 북한이 말한 지금 국경선이라고 얘기한 군사분계선 쪽에서의 관리 책임은 미 유엔사에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유엔사 자체를 부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를 사실상 관할하는 것은 미군이니까 미군한테 보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저는 북한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한미 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을 쏘고 올해 한 번도 안 쐈습니다. 그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또 7차 핵실험도 계속 얘기만 나왔습니다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고강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상정한 그런 도발은 안 하고 대신에 한국을 매우 특정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뭐 말폭탄도 하고 실질적으로 김정은 현지 지도 가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한미 간을 좀 분리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의 의도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측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북한인데 최고인민회의 이제 나오고 나서 통일 삭제했다 이런 거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새화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글쎄 뭐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말씀하신 통일이란 민족 그리고 두 국가론 적대 국가론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반영한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저는 아직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정을 했는데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이번에 개정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겠죠. 아마 정보당국이 조만간에 판단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개정은 했지만 이것을 발표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늦춘다면 이유가 뭐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1월 이거 일단 개정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 15일 날 김정은이 그 당시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북한 체제는 수령이 명령을 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 지난 1월에 하고 이거 사실 5월, 6월 했어야 되는 건데 뒤로 계속 밀리다가 10월까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발표 안 한 것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이것도 좀 어려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연말 연초에 통일 포기 선언을 하고 더 이상 민족 개념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이 통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일성이 직접 그 시기부터 한 얘기가 북한에게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게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고 또 하나는 조국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게는 이 통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 통일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다. 그 발표가 올해 1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10월까지
그래서 통일 포기에 대한 북한 내부의 문건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큰 그들의 말한 노선이 변화가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그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북한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북한 당국도 이것을 뭔가 설명할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개정은 하긴 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뭐 선전하고는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뭔가 좀 생각합니다. 명분을 축적할 시간을 버는 걸 수도 뭐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연설에서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뭐 솔직히라는 표현을 쓴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요 부분만 딱 빼놓고 보면은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솔직히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꽤 긴 연설에서 김정은 종합 군사학교에 가서 한 얘기인데 앞뒤를 다 붙여서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잘못 읽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정은이. 그런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 근데 이 건드린다라는 게 결국 한미가 갖고 있는 북한의 억제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정말 방어적 목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거를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김정은이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비교적 최근 예는 2월 9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이라는 데서 공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사시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만 유사시 북한의 국식, 국가의 최고의 목표는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앞에 전후 맥락을 보면 유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가장 또 대표적인 게 2022년 4월 25일 날 우리가 뭐 4.25 독트리너라고 부를 정도인데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방어적인 목표에서 군사적인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북한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올 1월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김정은이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읽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거든요. 그것은 뭐 수도 없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공격의 명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남측은 소름 끼친다. 이런 표현까지 김정은이 썼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강조하는 북한이 있다면 우리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이 지금 결이 상당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싱가포르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된 청중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뭐 북한이나 한국보다는 그 아세안을 참고해서 해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앞뒤 이것도 잘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추구하고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이제 두 개 적대 국가론을 얘기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는 그냥 국가론.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에 적대시, 교정국 두 국가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다 점령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의미는 일단은 양측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존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평화를 끌어가고 종국에는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실체 인정이 아닌
그런 공격적인 어떻게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틈만 나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작은 로켓맨 이렇게 지칭하면서 2018년도에 본인한테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 유세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지난 예. 7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 나오는 건데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해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하고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가 되고 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 본토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물러나니까 북한이 그전까지 지난 작년까지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예. 그런 위협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외교를 백악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란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외교 정책을 하죠. 미국은 국무부가 담당을 해야 예. 되는데 트럼프 때는 본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인기를 통해서 혹은 지금 말하는 지도자와의 친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한 수도 있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분을 계속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 핵실험을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속내로는 트럼프가 되면 더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정말 속내기 때문에 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고 어쨌든 정상회담도 3번을 만났으니까 예.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 인연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인연이 이미 그런 표현들이 예, 좀 예.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누가 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할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예 명백하게 2019년 12월에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하고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뭐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談판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관련 동향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다시 주장을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 대비에 집중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총격 암살 시도가 있었던 버틀러를 일론 머스크와 방문한 지 나흘 만에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스크랜튼에서 쇠퇴원 공장을 재가동하고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And then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We didn't have a problem with North Korea, believe me. You may have in the future if you have stupid people running our country,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라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I and our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the people who have been in the path of this storm. And once the storm has passed, we will be there to help folks recover. 또 허리케인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동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에게 $750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한 가운데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로 총출동합니다.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던 공화당 여성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행사를 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합주 7곳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면서 유세 막판까지 양측의 공략이 거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개인 용도의 코로나 진단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신간 전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았던 2020년 푸틴 대통령에게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썼습니다. 또 트럼프 보좌관에 따르면 2021년 백악관을 떠난 뒤 트럼프와 푸틴 간에 여러 통화가 있었고 어쩌면 7번이나 통화했을 수 있다. 이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외신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푸틴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잇따른 허리케인의 토네이도까지 곳곳에 발생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이 선명한 두터운 비구름이 멕시코만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밀턴은 3등급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최대 풍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밀턴의 영향을 받는 11개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대피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We have had enough advanced warning that we should not have any deaths as a result of this storm. Neighbors help neighbors. We have transportation solutions if you can't get out of a certain area.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플로리다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0개 이상의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고 주택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안전을 위해 폐장했습니다. I've never been like this close to like a big hurricane.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찾아오는 대형 폭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허리케인이 잇따라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최근 잦아졌다고 지적합니다. And you may still be even recovering and even cleaning up from that storm when the next one comes. When storms happen in such rapid succession, the impacts don't just add up, they compound, sometimes in an exponential way. 구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남부의 브룩스강, 곰들이 연어 사냥에 한창입니다. 카트마이 국립공원이 현지 시간 9일 이곳에 살고 있는 알래스카 불곰 2,200여 마리 가운데 최고의 뚱보곰을 선발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발된 올해의 뚱보곰은 지난 여름 새끼를 잃은 분노의 엄마곰 그레이저입니다. 어미곰 그레이저는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이 자신의 새끼를 죽인 수컷곰 청쿠를 누르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저는 온라인 영상을 시청한 팬들에게 4만 표 이상을 얻어 청쿠를 제쳤습니다. 가장 뚱뚱해서라기보다는 이 새끼를 잃은 어미를 응원하고 싶은 팬들이 투표를 한 게 아닐까요? 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치고 나가죠. 그런데 주변의 방해 공작에 토끼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그 사이 거북이는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먼저 골이 냈는데요. 빠른 토끼가 아니라 성실한 거북이가 승리하면서 동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패러글라이딩 이륙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참여자, 보통의 패러글라이딩 참가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발을 동동 구르더니 부응하고 이 대나무집이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대회에서 해당 참가자 의상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 사업가에게서 약탈한 화가 모네의 그림이 80여 년 만에 원주인의 후손들에게 반환이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미술품 수사 전담팀은 클로드 모네의 1865년장 파스텔화 바닷가를 원소유주 아달베르트 파를라기 씨의 손녀에게 돌려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사업가였던 파를라기는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뒤 유대인 학살에 나서자 전 재산을 두고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에 두고 온 미술품을 찾으려 했지만 나치는 파를라기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경매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종석 작가가 어제부터 17일까지 명동성당 갤러리 1898 2관에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작가는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감성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작가는 2016년부터 매년 개인전을 열었고 2018년 KPAM 대한민국 미술제에서 특별상을, 2019년에는 청년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25도 안팎의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등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날씨는 어떻죠? 네, 현재 서울은 푸른 하늘에 새하얀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서울 기온 22.1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지만 예년 수준의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비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햇볕이 내리쬐고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오늘 오후까지 서울 등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릴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영서 북부와 충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5에서 10mm,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서해안, 전북 서부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서와 충북, 전남 동부 내륙, 경남 서부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25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광주 23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평균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